올해 김장은 유난히 늦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당 가득 배추를 쌓아놓고 새벽마다 양념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마음이 영 편치 않더군요. 며느리가 올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김장날을 피해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며느리가 바쁘다 하면 그냥 혼자서라도 합니다. 김장하는 게 힘들어도 제 손맛으로 담근 김치를 가족이 먹는 게 기쁨이니까요. 새벽 공기는 매서웠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배추를 절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올해도 그냥 내가 다 해야지. 며느리가 집안일 힘들어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이 김치만큼은 우리 손주들 위해서 해놔야지. 그렇게 이틀을 꼬박 세워 김장을 마쳤습니다. 배추 속을 붉게 물들이는 양념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고 뚝뚝 떨어지는 고춧가루 물이 제 손목을 시리게 했지만 마음만은 뿌듯했죠. 김치를 담고 나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는 순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김치 좀 부쳐달라 하면 그때 이 김치가 제 몫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쯤 지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부엌에 나갔더니 김치 냉장고 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확인을 했죠. 그런데 온도가 이상하게 높았습니다. 손을 넣어보니 차갑기는커녕 김치통이 미지근하더군요.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고장이 났나 싶어 플러그를 확인하니 아예 뽑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김치 좀 내다 버리세요. 이거 너무 오래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어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게 오래됐다니? 내가 며칠 전에 새로 담근 건데? 그랬더니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머니 김치는 너무 짜고 맵고 맛도 없어요.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괜히 냉장고만 차지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40년 넘게 살림을 하면서 제 손맛 하나로 가족 밥상을 지켜온 건데 이렇게 대놓고 무시를 당하다니. 게다가 김치를 버리라는 것도 모자라 냉장고 전원까지 꺼버렸다니. 그럼 내가 직접 담가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며느리는 눈을 치켜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치 안 먹어도 돼요. 요즘 누가 그렇게 오래 절여서 담근 김치를 먹어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걸로 사 먹으면 되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힘들겠지 하고 넘어갔던 일들, 요즘 세대는 다르니까라며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김치 맛의 문제가 아니라 저를 무시하는 태도였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지만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온통 며느리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마당에서 절여놓은 배추를 나르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던 순간 손이 얼어 감각이 없던 새벽의 찬 공기, 그리고 힘들어도 웃으며 양념을 버무리던 제 마음. 그 모든 게 며느리의 몇 마디 말로 허물어져 버린 기분이었죠. 저녁 식탁에는 김치가 없었습니다. 아들마저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밥만 말없이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더 서운했습니다. 아들이라도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그저 피곤한 표정만 짓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들, 너는 내 마누라가 오늘 한 짓을 알기나 하니?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보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상황을 얘기하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넘기세요. 요즘 김치 안 먹는 사람들도 많고 입맛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갈등을 피하려고 제 자존심을 짓밟는 며느리의 행동을 덮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이 문제는 아들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며느리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하이힐 소리가 거실로 다가오더군요.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피곤해서. 나도 피곤하다. 하지만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저는 주방으로 며느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마당 가득 쌓인 배추, 양념 준비로 빨갛게 물든 제 손, 김치통을 정리하는 제 뒷모습. 사진 속 제 표정은 힘들어도 웃고 있었죠. 이게 내가 버리라던 김치야. 내가 너희 입에 들어갈 거라고 담근 거다.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 마음이잖아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부터 지르는 대신 저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집안은 그냥 굴러가는 게 아니다. 내가 한평생 살림하며 배운 건 가족이 먹는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내가 한 행동은 음식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싸늘했고 반성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앞으로의 집안 살림 방식, 음식 준비, 그리고 가족 행사에서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한 규칙을 직접 적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제 영역을 지키는 선언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싸늘한 표정과 원하지 않았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엌 테이블에 앉아 한 장 한 장 깨끗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집안의 살림은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과 존중으로 지켜진다. 그 아래에는 제가 수십 년 동안 몸에 새긴 살림의 기본 원칙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김치는 김장철에 맞춰 반드시 집에서 담그되 가족의 건강과 입맛을 고려해 조리한다. 가족 행사 음식은 가급적 집에서 준비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음식은 함께 상해 후 결정한다. 음식물과 재산은 주인의 동의 없이 버리거나 처분하지 않는다. 집안 물건의 전원이나 기능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는다. 단순한 가사 규칙 같아 보이지만 저에게는 이 집안의 질서를 세우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자리를 공유하지 않는다. 아침 8시 며느리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종이를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다. 한번 읽어봐라. 며느리는 종이를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계약서처럼. 계약서라 생각해도 좋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며느리로 대하지 않겠다. 며느리는 피식 웃더군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이런 걸 누가 지켜요? 그냥 각자 편한 대로 살면 되지.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습니다. 그 편한 대로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면 나는 그 편함을 거부하겠다. 제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며느리는 규칙이 적힌 종이를 접지도 않고 식탁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머니 방식대로 하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그 말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생겼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은 며느리 접시에 올라가지 않았고 며느리가 사온 음식은 제 앞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부엌을 쓰는 사람들 같았죠. 그러던 중 며느리가 작은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심어놓은 텃밭의 채소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냉장고 속 제 반찬통이 사라지고 마트에서 산 음식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아끼던 옛날 찬압이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며느리 방 한쪽에 인테리어 소품이라며 놓여 있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의 행동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저를 집안에서 밀어내려는 의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두면 결국 제 자리가 완전히 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며칠 뒤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익는 냄새가 났지만 그 향이 낯설었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아니라 외국 음식처럼 향신료가 강한 냄새였죠.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식탁에 앉으니 며느리가 큰 접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속이 텅 빈 식탁 위에 며느리가 가져온 건 배달 음식이었습니다. 짜장면, 탕수육, 피자, 파스타 하지만 제가 만든 반찬은 단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멀뚱히 그 음식을 집어먹었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눈치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도 좀 드세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음식 더 좋아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버리라고 한 김치로도 한 달은 버틸 수 있다. 그 말에 며느리 입꼬리가 빗둘게 올라가더군요. 그러시든가요, 대신. 냉장고에 자리 차지하는 건 치워야죠. 며느리는 그 말을 끝내자마자 식탁 한쪽에 있던 김치통을 들더니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움직여 김치통을 빼앗았습니다. 이건 내가 함부로 버릴 게 아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하면 저도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우리 집인데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 말에서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결국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방에 들어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싸움이 아니다. 집안의 주도권 싸움이다. 그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새벽에 일어나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잡채, 고등어 조림, 돼지불고기, 그리고 김치찌개까지 테이블 위에 한가득 차려놓고 일부러 손주들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밥상이다. 먹어봐라. 이 맛을 어디서 찾겠니? 손주들이 맛있다고 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또 다른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시간에 부엌 창고 깊숙이 넣어둔 제 양념통과 말린 나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온통 외국 조미료와 소스들이 채워져 있었죠. 그걸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영역에서 밀려나기 전에 이 판을 뒤집어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방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은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 저를 부엌 밖으로 밀어내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방식대로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싸우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며느리가 깊이 잠든 틈을 타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사라진 양념통과 말린 나물은 이미 다른 곳에 숨겨둔 제 비상창고에서 꺼냈습니다. 그 창고는 결혼 초부터 제가 아끼는 그릇과 재료를 넣어두는 곳이었고 며느리는 그 위치를 모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김치찜과 갈비찜, 각종 장아찌와 젓갈까지 만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진한 맛과 향이 나도록, 그리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죠. 완성된 음식들은 김치 냉장고가 아니라 제 방 옆 작은 냉장고에 모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부엌은 비워두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커다란 종이봉투 속에는 피자와 파스타, 샐러드가 가득했습니다. 그걸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하더군요. 오늘은 제 스타일로 먹어요. 어머니, 음식은 안 해도 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스타일로 먹어라. 난 내 스타일로 먹을 테니. 그 순간 며느리 표정이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음식을 꺼내는 대신 제 방 냉장고에서 김치찜과 장아찌, 갈비찜을 꺼내어 제 자리 앞에만 차려놓았으니까요. 심지어 손주들 앞으로도 제가 만든 음식을 옮겨놓자 손주들이 젓가락을 내 쪽으로만 뻗었습니다. 할머니, 거 맛있어. 그 말에 며느리 얼굴이 굳더군요.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서 나는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게 났죠. 제가 들어가 보니 며느리가 일부러 제 찬통 뚜껑을 3개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통들 다 낡아서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위생에도 안 좋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이 집의 주인은 아직 나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매섭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계속 이렇게 저랑 따로 드실 거예요?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처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족답게 굴면 나도 가족처럼 대한다. 하지만 지금 너는 손님보다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에 며느리 입술이 바짝 오므려졌고 그날 밤 늦게까지 방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의 복수가 단순히 부엌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도. 며느리의 태도는 그날 이후 한층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부엌에서만 나를 세우던 사람이 이제는 거실 마당, 심지어 제 방 앞까지 기세를 넓혔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거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몇십 년 동안 아껴서 관리하던 장식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초 시댁에서 받은 도자기 세트, 친정어머니가 물려주신 녹그릇, 그리고 손주 돌잔치 때 맞추는 수저 세트까지 소중히 넣어둔 물건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거실 장식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사온 유리 꽃병과 액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내 장식장은 어디로 갔니?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물건들은 창고에 넣었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는 이렇게 심플하게 가야 해요. 손님 오면 깔끔해 보이잖아요. 저는 속으로 창고라니 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당장 언성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 싸움은 더 이상 즉흥적인 감정 대립이 아니라 집안의 주도권을 빼앗기느냐 지키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두 번째는 마당이었습니다. 저는 해마다 봄이면 상추, 깻잎, 고추, 가지를 심고 가을이면 배추와 무를 심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며칠 뒤 마당에 나가보니 제가 심어놓은 배추와 무가 스페이드로 뽑혀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신 잘 다듬어진 화분과 조경용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자랑스레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니까 집이 훨씬 깔끔하죠. 채소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으면 돼요. 그때 저는 며느리가 이제 부엌을 넘어 제 일상의 영역까지 지워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마지막은 제 방 앞이었습니다.
저는 방 한쪽에 작은 책장을 두고 거기에 살림 노트와 옛 사진첩, 그리고 제게 중요한 편지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방에 들어서려는데 그 책장이 거실 구석으로 옮겨져 있더군요. 그 위에는 며느리의 잡지와 장식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왜 내 방 앞 물건을 옮겼니? 어머니, 방 앞이 좁아서 다니기 불편하잖아요. 그냥 제가 보기 좋게 옮겨놨어요. 저는 그 순간 며느리가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제 존재 자체를 집안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집안의 내 영역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는 방식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등을 끄고 방 안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두면 몇 달 안에 저는 집안에서 설 자리를 완전히 잃을 겁니다. 그렇다고 소리치고 싸우는 건 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살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기보다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틈을 만드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조용한 되찾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제가 쓰던 부엌 도구와 양념, 반찬통을 며느리가 절대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방 옆 작은 창고, 그 안쪽에 커튼으로 가린 선반, 거기에 옛날 김치독, 제 손때 묻은 반찬통, 직접 담근 장류와 장아찌를 하나하나 옮겨 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커튼을 젖히면 제 비밀 부엌이 나오는 셈이었죠. 다음은 마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심어놓은 조경용 잔디 한쪽을 살짝 걷어내고 그 밑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저 평평한 잔디지만 잔디를 들추면 흙 속에 파묻힌 고추, 마늘, 파 모종이 자라도록 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매일 마당을 지나가면서도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은 냉장고였습니다. 며느리가 제 음식을 버리는 걸 막으려면 아예 다른 보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옆 창고에 소형 냉장고를 하나 들여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김치, 장아찌, 말린 나물, 직접 만든 반찬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 냉장고의 위치와 열쇠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또 제 반찬통을 버리려고 부엌을 뒤지더니 표정이 조금씩 변하더군요. 어머니 음식이 하나도 없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다 먹었나 봐. 그 말에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소형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으로 제자리와 손주들 앞만 차려놓았습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먹으며 웃는 모습을 본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부엌에서 저를 밀어내도 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첫걸음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물러설 리 없다는 걸.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곧 부엌과 마당을 넘어 집안의 규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아침 며느리가 아들과 손주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이미 낯설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며느리는 무슨 결정이든 가족회의라는 이름을 붙여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유난히 단단했거든요. 다들 앉으세요. 오늘부터 우리 집 살림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해요. 며느리가 서류 몇 장을 꺼내더니 거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가족생활 규칙안이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하나씩 번호가 붙어 있었죠. 첫 번째, 식사는 요일제로 조리 방법을 정하고 각자 담당 요일에 맞춰 준비한다. 두 번째, 부엌 공간과 기구는 공용으로 사용하며 불필요한 개인 보관은 금지한다. 세 번째,
마당과 창고의 모든 재배물은 공용 관리하며 사전 동의 없이 심거나 수확하지 않는다. 네 번째, 거실 및 복도 장식은 계절에 맞춰 공동 결정으로 교체한다. 저는 종이를 읽는 순간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겉으로는 공평해 보이지만 실상은 제 권한과 일상의 영역을 완전히 빼앗는 조항들이었죠. 아들은 대충 훑어보고는 이게 꼭 필요해? 라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서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때 저는 준비해둔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좋다. 규칙 얘기 나왔으니 나도 하나 보태자꾸나. 모두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두꺼운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건 이 집을 짓던 시절부터 제가 기록해온 살림 일지였습니다. 언제 김장을 했고 마당에 뭘 심었으며 집안 행사 때 누가 무엇을 준비했는지가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집은 내가 한 땀 한 땀 손으로 지킨 집이다. 내가 말하는 공용이란 건 이 기록 위에서만 가능한 거다. 그리고 저는 공책 한쪽을 펼쳐 며느리가 들어오기 전과 들어온 후 집안 변화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치 냉장고 전원을 뽑은 날과 그로 인해 김치가 상한 날을 자세히 적어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과거 얘기 아닌가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다. 이 집은 역사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굴러간다. 그게 나다. 순간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손주들이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며느리에게는 가장 큰 압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주들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가 뚜렷하게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며느리는 더 집요한 방법으로 제 자리를 흔들 거고 저 역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가족회의가 흐지부지 끝난 후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음 수를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웃 박 여사가 제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힘드신가 봐요? 며느리한테 집안일 다 맡기고 쉬신다면서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살림을 다 맡긴 적은 없었고 오히려 반대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아, 이모 어머니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힘들어 하셔서요. 제가 웬만한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전 방식만 고집하셔서 조금 힘들어요. 그 말 끝에 며느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 뒤에 서서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나서진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시어머니는 힘이 없고 며느리가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퍼뜨리는 것. 그렇게 되면 제가 뭘 주장해도 주변 사람들은 며느리 편을 들 가능성이 커지죠. 하지만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급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가진 관계를 다시 살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웃들에게 직접 만든 반찬과 김치를 조금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서 키운 고추로 만든 거예요. 올해 김장은 조금 특별하게 담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웃들은 며느리가 퍼뜨린 말과 제가 하는 행동 사이의 괴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일부러 친척 몇 명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안부를 묻고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였지만 속마음은 달랐죠. 제가 직접 차린 밥상 위에 제가 담근 김치, 장아찌, 반찬들을 올렸습니다. 이건 내가 오래 담근 거야. 손이 많이 갔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힘이 나더라.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표정이 굳은 채로 제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분명 친척들이 돌아간 후 그녀의 귀에도 이야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이웃과 친척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며느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첫걸음이었죠. 그러나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쉽게 포기하진 않을 거라는 것을. 그녀는 분명 더 강한 수를 꺼내올 겁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또다시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엔 아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아들이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아들은 제 옆자리를 권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살림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해. 아들의 첫마디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아들 생각이 아니라 며느리가 미리 준비한 말이라는 거요. 아들은 준비한 듯 한 장의 종이를 꺼내더니 읽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큰 결정들은 부부가 상의해서 정하고 어머니는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집안 예산, 식단, 행사 준비는 우리가 맡고. 그 말은 곧 저를 집안 의사결정에서 완전히 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른 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내가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지. 그런데 하나만 물어보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니?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름이지. 맞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고 아직 내 명이다. 내가 여기 살 수 있는 건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지. 내가 샀기 때문이 아니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했고 거실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이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살림을 하고 음식을 하고 집을 지켜왔다. 그런데 내 말대로 내가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그건 편히 사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지우는 거다.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면 나도 내 방식대로 생각할 거다. 그 말에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었습니다. 회의는 그 자리에서 끝났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며느리가 완전히 물러설 리 없다는 것을. 다만 오늘의 이 한마디가 그녀의 다음 수를 조심스럽게 만들 거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예전처럼 큰 소리로 부엌을 차지하거나 집안 규칙을 바꾸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표면상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묘하게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바로 눈치챘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전이 아니라 지구전을 택한 거라는 걸요. 가장 먼저 변한 건 부엌의 물건 배치였습니다. 제가 매일 쓰던 조리도구들이 제 손이 닿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칼과 도마는 찬장 제일 윗칸, 냄비는 식탁 및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었죠. 한두 번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매번 이런 식이니 의도적인 방해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또 한 번은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더니 밥솥이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기 코드를 빼놓아서 밥을 하려면 코드를 찾아 연결하고 위치까지 옮겨야 했죠. 그 과정이 반복되니 평범한 아침 준비마저 괜히 피곤해졌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제가 자주 다니는 복도와 마당 쪽에도 은근한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복도에는 크고 무거운 빨래 건조대를 세워두어 매번 몸을 비집고 지나가야 했고, 마당 출입문 앞에는 커다란 화분을 놓아 발걸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꾸미고 정리하려고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제 생활 동선을 차단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걸 참아볼까 했지만 오래 참으면 오히려 제가 스스로 밀려나는 셈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엔 불편함으로 대응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부엌 찬장에 물건 배치를 하루가 멀다 하고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수저통과 조리도구 자리를 매번 다르게 해놔서 며느리가 찾으려면 한참을 뒤져야 했죠. 또 거실과 복도의 가구를 제가 쓰기 편한 위치로 옮겨 놓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배치 변경이지만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선 매번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일도 모르는 척하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부엌이 매일 새롭네 찾는 재미가 있어. 이 은근한 신경전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며느리는 곧 다시 더 직접적이고 더 확실한 방법을 꺼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제게 집안의 큰 손님 맞이를 이유로 부엌과 거실을 며칠간 아예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저녁상을 치운 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중요한 손님들을 집에 초대하려고 해요. 회사 분들이라서 거실이랑 부엌은 깔끔하게 비워두면 좋겠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속뜻은 뻔했습니다. 그 손님들 앞에서 제가 부엌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부엌을 비워두라는 건 사실상 제 생활 공간을 며칠 동안 빼앗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속에 이번엔 확실히 내 영역을 차지하겠다는 결심이 묻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 한쪽에서 오래된 나무 찬탁을 꺼내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직접 만든 장아찌, 김치, 고추장, 조청을 가지런히 놓았죠. 그 옆에는 손님 접대용으로 꿀, 대추, 약과를 예쁘게 담은 접시도 준비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오래된 시골집에서나 볼 법한 정성스러운 어머니의 상 같았죠. 주말이 되자 며느리의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고급스러운 가방을 든 여성들 모두 멀리서 보기에도 세련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부엌과 거실을 완전히 자기 스타일로 꾸며놓았고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시작되기 전 한 손님이 부엌 구석의 나무 찬탁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담근 거예요. 오래된 방식이지만 건강에는 이만한 게 없죠. 그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아찌와 조청을 맛본 사람들이 감탄을 하더군요. 와,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요즘 시중에서 이런 걸 찾기 힘든데 어머니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관심은 며느리가 준비한 서양식 케이터링 음식보다 제가 만든 전통 음식에 쏠렸습니다. 결국 며느리도 억지로 웃으며 손님들에게 제 음식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걸 잘하시거든요. 오래된 방식이라 저도 잘 몰랐네요. 손님들이 돌아간 뒤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을 지나가는데 며느리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오늘 상황이 자존심에 크게 걸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엌을 지키는 건 단지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손맛과 기억이다. 그건 내가 아무리 바꿔도 지울 수 없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부엌에서도 저를 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조용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부엌 양념통의 내용물이 희미하게 맛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된장은 향이 옅어져 있었고 고춧가루는 색이 조금 바랬습니다. 마치 보관이 잘못된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에는 마당에 심어둔 상추와 깻잎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싱싱했던 잎들이 하루 만에 축 늘어져 버린 겁니다. 물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생길 리 없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번에는 제 손맛의 재료를 하나씩 무너뜨리려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끼는 양념과 재료들을 모두 방 옆 창고로 옮겨 숨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모르는 곳에 새로 구입한 재료를 채워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엌 재료들은 전부 대체용이었고 진짜는 제 구역에서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부엌에서 요리를 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녀는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제 된장을 사용했지만 맛이 심심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좋은 재료 쓰기가 쉽지 않지? 그 말에 며느리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제게 은근히 던진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요즘 반찬 맛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만 못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진짜 맛은 아는 사람만 알아본다는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진짜 재료와 맛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절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구조였으니까요. 이렇게 저는 조용히 제 영역을 다시 굳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다음번에 더 강하게 나오면 이번엔 한 번에 판을 뒤집어 버릴 마지막 수를 쓰기로요. 며느리는 조용히 물러난 듯 보였지만 그건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하는 게 어때요? 그 한마디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회사에서도 가까워지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좀 더 편한 곳에서 지내시면 좋잖아.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명확했습니다. 이 집을 비우고 나가라는 거였죠. 아들은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며느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잘 모실 거고 새 집에선 가사도 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쉬시면 돼요.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점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이사 얘기 나도 들었으니 한마디 하마. 제가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는 잠시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도톰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부등본과 제 명의로 된 땅과 건물의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뿐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전부가 여기 있다. 그런데 알아둬라. 나는 내 재산을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내 의사 없이 집을 비운다면 너희는 단 하루도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수 없을 거다.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은 내가 평생 지켜온 내 터전이다. 나를 내쫓으려는 생각은 집뿐 아니라 우리 관계까지 무너뜨리는 거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속셈이 완전히 들통났기 때문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 나를 내치면 나도 그 순간부터는 가족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방에서 한참을 생각하는 듯 했고 며느리는 끝내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방 창문을 열어 마당에 심은 작은 고추 모종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며느리는 이전처럼 노골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제 자리를 빼앗으려 하던 손길도 마당의 텃밭을 건드리던 버릇도 잠잠해졌습니다. 아들도 저를 향해 더 이상 이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집안 분위기는 겉보기엔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와 눈빛에는 여전히 가시가 숨어 있었고 그 가시는 언제든 다시 제게 향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녀가 웃을 때도 그 속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제 부엌 한쪽과 방 옆 창고를 철저히 지켰고 며느리는 거실과 손님 맞이 공간을 자기 방식대로 관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 분업처럼 보였지만 그건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만든 불안한 균형이었습니다. 저는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텃밭을 돌며 작물 상태를 살피고 양념과 재료를 점검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 있을 땐 가급적 말을 아끼고 그녀가 내 공간에 관심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다른 화제로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루하루를 의심 속에서만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이 방과 후에 제 방으로 들어와 간식을 먹고 옛날 이야기들을 들으며 웃는 시간은 여전히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의 웃음만큼은 며느리도 건드릴 수 없는 제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균형은 내가 선택한 것이지 며느리의 은혜로 주어진 게 아니다. 언제든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부 손님이 찾아오면서 며느리와 저 사이의 힘의 균형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현관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김씨 댁 맞나요? 나가보니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반가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시장에서 김치 장사하시던 때 옆 가게였던 윤 씨예요. 순간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저는 반갑게 맞이하며 거실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습니다. 윤 씨는 봉투를 열어 마당에서 기른 호박과 고구마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맛이 생각나서 찾아왔어요. 그때 먹었던 그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 씨는 이어서 제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올해 김치 좀 살 수 있을까요? 가족들하고 나눠 먹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서 드실 필요 없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이따가 담아드릴게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소형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꺼내 예쁘게 포장했습니다. 그 모습은 거실에 앉아있던 며느리의 눈에도 그대로 비쳤습니다. 윤 씨는 돌아가기 전 며느리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손맛 나는 어머니랑 사시니까. 그 말이 칭찬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묘한 압박으로 들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집안의 중심이 다시 제 쪽으로 쏠렸다는 걸 느꼈을 테니까요. 윤 씨가 돌아간 후 며느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 이렇게 찾아오니 참 고맙네. 세상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이야.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제 부엌 출입을 전처럼 막지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제 손맛과 존재를 인정해준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견제하기 어려운 힘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또 다른 파도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가 이번엔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다시 판을 흔들 준비를 할 거라는 거요. 윤 씨의 방문 이후 며느리는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겉으론 평범하게 웃으며 말을 걸고 부엌에서도 서로 겹치지 않게 움직였지만 저는 그게 평화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가 부엌이나 마당을 직접 건드리지 않는 대신 다른 경로로 저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요. 그 조짐은 의외로 빨리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 시동생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 집에 자주 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막내 올케의 첫마디가 이랬습니다. 형님, 요즘 힘드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들었는데 살림이 많이 버겁다면서요. 쉬는 게 좋다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말투와 내용은 며느리가 이웃들에게 퍼뜨렸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이번엔 가족을 통해 그 이미지를 굳히려는 속셈이었죠. 저를 이제 살림에서 물러나야 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 제가 대놓고 묻자 올케는 눈을 피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냥 들었어요. 요즘 형님 연세 생각하면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부엌을 건드리는 대신 다른 가족들을 움직여 제 입지를 줄이려는 작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는 배려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제 존재를 주변에서부터 흔드는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동생 부부가 온 김에 저녁상을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정성 들여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잡채, 갈비찜, 전, 직접 담근 김치와 장아찌까지 차려냈죠. 식탁에 앉은 시동생 부부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형님,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버거운 일이면 내가 벌써 그만뒀지. 아직은 내 손이 건강하고 눈도 밝다. 그날 저녁이 끝나자 시동생 부부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서 며느리에게 들었던 이야기와 현실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앞세워 내 자리를 흔들려고 한다면 나는 그 가족을 내 편으로 만들겠다. 며느리가 가족을 동원하려 한다는 걸 눈치챈 저는 이번에는 기다리지 않고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결국 주변 사람들이 정말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물러나야 하는구나 하고 믿어버릴 테니까요. 다음 주말 저는 일부러 가족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뿐 아니라 시동생 부부, 친척 몇 명까지 모두 부른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나 하자라는 명목이었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번 자리는 제 존재를 다시 각인시키는 무대였죠. 아침부터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모듬전, 잡채, 불고기, 도라지나물, 직접 담근 김치와 동치미까지 상 위를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갈비찜은 몇 시간 동안 푹 고아 부드럽게 만들었고 찹쌀로 만든 약밥도 준비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직접 기른 상추, 깻잎, 고추를 바구니에 담아뒀습니다. 모두가 모인 점심시간 식탁 위에는
음식이 빼곡히 올랐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친척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형님,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손이 정말 빠르시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기본이지? 아직 내 손맛이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 말에 주변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손주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모습에 웃음소리까지 더해졌죠. 그 순간 며느리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힘든 건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데.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고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힘든 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른 사람 손에 맡기면 그건 내가 사는 이유를 버리는 거다. 그 말이 끝나자 시동생 부부와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도 조용히 제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자리에서 며느리가 가족들 앞에서 저를 물러나야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는 어려워졌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부엌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 자리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 앞에서는 언제든 이렇게 보여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가족 모임 이후 며느리는 달라진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놓고 부엌을 차지하거나 제 손맛을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은근하고 느린 방식으로 집안 공기를 바꾸려 들었습니다. 먼저 거실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소파 옆에 잡지꽂이를 두고 그 안에 온통 요즘 유행하는 서양 요리 잡지와 인테리어 책을 꽂아놨습니다. TV 채널도 생활 정보 프로그램 대신 외국 요리나 리빙 관련 방송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취향 변화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이 집의 중심은 전통이 아니라 현대라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였죠. 주방 한쪽에는 커피 머신과 와인렉이 놓였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제가 장아찌와 마른 나물을 보관하던 공간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싹 치우고 손님 맞이할 때 좋잖아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마당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의 채소반 옆에 작은 원목 테이블과 파라솔이 설치됐고 그 주변에 허브 화분과 장식용 식물들이 놓였습니다. 보기엔 예뻤지만 그 자리는 원래 제가 장독대를 두고 된장, 고추장을 익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모른 척했습니다. 대신 그녀가 바꾼 공간을 내 방식대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놓인 서양 요리 잡지 옆에 저는 옛 조리법이 담긴 손때 묻은 요리책을 한 권씩 끼워 넣었습니다. 방송을 틀어놓을 땐 가만히 앉아 손주와 함께 전통 음식 다큐멘터리를 재생했습니다. 커피 머신 옆에는 제가 직접 담근 매실청 병을 놓아두었고 와인렉 아래에는 전통 약주 한 병을 넣어놨습니다. 마당 파라솔 아래에서는 허브향 대신 제 장독대에서 건져온 간장과 된장 맛보기를 열었습니다. 동네 이웃들이 지나가다 들러 이게 진짜 맛이라며 감탄하자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만든 현대적인 분위기 속에 제 전통이 자연스럽게 스며든 순간이었죠. 며느리는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아무리 집안 분위기를 바꾸려 해도 제가 그 안에 스며드는 한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을. 며느리는 그동안의 은근한 시도가 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이번엔 노골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전화를 자주 하더니 어느 날 저녁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요리 전문가 한 분이 오시기로 했어요. 부엌 공간이 좀 낡았고 동선도 불편하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바꾸려고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율과 편리함이 목적처럼 들렸지만 실제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내 방식이 구식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걸 전문가 입을 빌려 공개적으로 못 박으려는 거죠. 주말이 되자 깔끔한 복장의 중년 남성이
부엌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줄자를 꺼내 재고 메모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이쪽 말고 저쪽에 두시는 게 좋아요. 큰 찬장은 없애고 수납장을 맞춤으로 설치하면 훨씬 깔끔해집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예전부터 쓰던 방식이라서 조금 불편하거든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으며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부엌 한쪽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직접 담근 묵은지와 장아찌, 고추장, 된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간단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장아찌 무침, 된장국. 음식이 완성되자 저는 전문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선이 좀 낡았어도 이 손맛은 살아있지요? 한번 드셔보세요. 전문가는 젓가락을 들고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더니 의외라는 듯 눈이 커졌습니다. 와, 맛이 깊네요. 이건 아무리 주방 구조를 바꿔도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런 재료와 맛을 살리려면 오히려 지금 방식이 장점이 많아요.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구식이라는 판정이 오히려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방식이라는 칭찬으로 뒤바뀐 겁니다. 저는 잔잔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집안 구조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손맛과 마음이지요. 그게 사라지면 아무리 좋은 부엌도 껍데기뿐입니다. 전문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수정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부엌 개조 이야기는 흐지부지 사라졌습니다. 부엌 개조 계획이 무산된 후 며느리는 며칠 동안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그게 진짜 휴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해질 때 다음 수를 준비했으니까요. 그 징조는 어느 날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며느리가 제 방 앞을 서성이다가 문틈으로 안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좀 답답해 보이네요. 가구 위치도 그렇고 봄도 됐으니 한번 싹 정리하면 어떨까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방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데 며느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좀 바꿔드릴게요. 요즘 스타일로 하면 훨씬 넓어 보여요.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그 말에서 버린다는 단어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정리가 아니라 내가 쌓아온 시간과 기억을 지우겠다는 말과 다름없었죠. 다음 날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니 방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장이 벽 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제 책상 위에 있던 오래된 수첩과 편지 묶음이 박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두었던 작은 화분들도 사라졌습니다. 저는 바로 박스를 열어 물건을 제자리로 되돌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방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려던 건데 왜 그러세요? 저는 박스 속 편지 묶음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이건 물건이 아니라 내 시간이다. 내 허락 없이 내 시간을 버리려고 하지 마라. 그날 저녁 저는 제 방문에 작은 잠금 장치를 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방법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공간을 지키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느꼈습니다. 이제 갈등은 부엌이나 마당 같은 공유 공간을 넘어 완전히 나만의 영역을 두고 벌어지는 전쟁으로 변했다는 것을. 방에 잠금 장치를 달자 며느리의 표정은 한동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제 방에 들어오는 시도를 멈췄지만 그 대신 더 넓은 판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제 개인 공간이 아니라 집안 전체의 결정 구조를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아들이 퇴근해 거실에 앉자 며느리가 준비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살림과 예산 관리를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해요. 앞으로 큰 지출은
우리 둘이 상의해서 결정하고 생활비는 제가 관리할게요. 아들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 거는? 어머니는 생활비만 받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관리하고 필요한 건 요청하시면 드리죠. 그 순간 저는 부엌에서 들으며 모든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관리가 아니라 집의 금전과 방향을 제 손에서 빼앗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잃으면 공간과 생활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저는 거실로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서류 내가 먼저 보자. 서류를 받아 한 장씩 읽은 뒤 마지막 페이지에 제 이름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가계부가 아니라 권한 양도 문서네. 아들과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절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류를 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의 등기와 토지 명의가 누구 건지 다시 확인하고 얘기하자. 명의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 집 살림의 큰 방향은 내가 정한다. 아들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며 며느리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해보려던 거예요. 효율은 좋지하지만 효율을 핑계로 주인을 바꾸는 건 다르다. 그날 이후 예산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일 거라는 것을. 그래서 그날 밤 저는 제 방 서랍 안 깊숙이 있는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집과 땅의 소유권 문서, 그리고 은행 계좌 목록. 이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나를 지킬 마지막 성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산과 권한 이야기가 막히자 며칠 동안 잠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부 인물을 끌어들이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보면 어떨까요? 상속이나 재산 관리 같은 거 미리 정해두면 서로 편하잖아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의도를 바로 읽었습니다. 미리 정한다는 건 곧 지금 내 명의로 있는 집과 재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옮겨두겠다는 뜻이었죠. 주말이 되자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재산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요즘은 미리 증여나 위임 절차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죠.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며칠 전 꺼내놓았던 서류철을 들고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예금증명서 모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 앞에 서류를 하나씩 펼치며 말했습니다. 분쟁은 권리를 뺏으려는 사람이 있을 때 생기는 거지. 권리를 지키는 사람에게선 안 생긴다.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걸 다 지켜온 이유는 내 아들, 내 손주, 그리고 이 집을 위해서다. 하지만 내 의사를 무시하고 손대려는 순간 그 사람은 이 집에서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전문가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이 더 이상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담은 더 이어지지 않았고 곧 전문가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창가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깻잎 잎사귀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고 장독대 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겪은 수많은 다툼과 신경전이 스쳐갔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키는 건 버티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거다. 그게 이번 싸움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진리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이 집의 주인은 그리고 이 집을 지켜온 힘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은 손주가 좋아하는 김치전을 부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전만큼은 며느리도 말없이 먹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